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처음 얼굴 뵈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상품전략본부장 가무일 이사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퍼블릭 자산운용 상품전략본부의 본부장으로 약 6개월 전에 새로 합류한 감우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종종 투자에 관련된 얘기 중에 조금 무게를 잡아야 되는 얘기들이 있으면 네. 제가 본부장님을 초대를 할 거고요. 네. 그 이유는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희 고객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저희 고객분들은 저희를 이제 미디어에서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셨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만나게 되실 분이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얼굴이나 목소리를 익혀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업에 이제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수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어렵지 않은 용어 선택과 쉬운 어떤 그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략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한 해외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신가요? 첫 번째 종목은 애기항공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HTS에서 지원이 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애기항공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로는 에이지언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회사를 첫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기항공은 사실은 저도 여기 합류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 간단하게 좀 회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애기항공은 말 그대로 항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라든지 해외여행 가실 때 국제선, 여객선을 타고 이제 외국에 가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이 회사는 애게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동해 정도로 되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국적 항공사입니다. 예, 일단은 어디에 위치한 회사인지는 잘 이제 알겠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뭐 가장 자주 언급하시는 이제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제가 알기로도 항공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더퍼블릭은 또는 김현주 대표님은 워런 버핏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관점에서 항공주에 눈을 돌리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워런 버핏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런 버핏은 항공주에 한 두세 번 정도 투자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항공주라고 하긴 뭐하고, 이 넷젯이라고 해가지고 여객기를 빌려주는, 전용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부자분들은 전용기를 소유할 수도 있지만 전용기를 렌탈해주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고 상당히 훌륭한 회사다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요. 항공주를 투자하고 나서 이제 실패했던 사례를 가지고 교훈을 얘기할 때는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텐데, 내가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 간다라고 생각하면 본부장님은 항공권 티켓 주로 어디서 구매하려고 하세요? 검색을 주로 하세요? 뭐 저는 인터넷 굉장히 초보자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주로 검색을 하거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LCC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직접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같은 데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저기에 발권을 하거나 하는 뭐 타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어디 갈지 정하신 거죠, 이미. 항공권을 검색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언제 갈지도 정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항공권에서. 항공에서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이 저비용 항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둘 다 검색을 한다는 건 사실 내가 가는 곳 중에서 제일 싼 거를 고르려고 하는 행동이고, 저비용 항공사도 어쨌든 여기는 가격이 낮으니까 이거는 소비자한테 상당히 편익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필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나는 티웨이 아니면 안 타. 나는 얘네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나는 뭐 제주항공의 마일리지를 계속 모을 거야. 이거 아니면 안 타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항공사의 고객으로서 락인이 되는,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하면서도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항공 여객 수송이 많아질 거야 라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주가 많이 빠졌지만 다시 외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런 아이디어로 버핏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니까 항상 지들끼리 치고받고 경쟁을 엄청나게 심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장기적으로 뭔가 주주의 가치를 올리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나 저희 회사도 워런 버핏처럼 되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는 너무너무 공감을 하죠. 그런데 저희 회사가 그런 주식에 투자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코로나 한창 때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크루즈 회사에 투자를 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쌓여있으니까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에게항공 같은 경우에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코로나 투자 시리즈 완결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2020년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주식들이. 그래서 이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가장 공포가 심한 데로 가자, 역발상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카니발 코퍼레이션에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건 주가가 서너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에서 22년 가는 중간에는 보복 소비라고 하죠. 이거를 뭔가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용을 못했던 그 수요가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몰리는, 그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덴티움, 임플란트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 SM, 공연 수요,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마지막이 뭐였냐 하면 이 항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한창일 때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항공권이. 네. 근데 지금 가야 관광객도 없고 네, 얼마나 환대를 해주던지 그 유럽 사람들, 코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반겨줘요. 너무 서비스 잘해줘. 그래서 기분 좋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호성 대표랑 얘기를 하는데 얼마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비쌌다. 항공권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 얘기를 하다가 항공권이 비싸? 똑같은 재화를 파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산업이 뭘까? 그게 항공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국경의 장벽이 없어지고, 이 코로나 그때 이거 엄청 쑤셨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갈 때마다 가서 쑤시고 내려서 쑤신 다음에 그 전까지 격리돼 있다가 음성 나오면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해외여행을 갈 텐데 몇 년 동안 못 갔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비싸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항공권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똑같은 지역, 예를 들면 내가 도쿄를 간다. 도쿄를 가서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몇 번 더 검색하잖아요. 그럼 걔네가 33을 제시해요. 쿠키를 수집해가지고 요 놈이 도쿄 이거 가겠는데? 이거 3만 원 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잘 보시면 환불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네,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항공권 티켓팅을 김윤준 대표만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됐는데 한 방에 결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에게항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그런 아이디어로 국내 항공사 내는 국내 항공주에는 투자를 검토하거나 또는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에게항공을 투자하는 동안 2022년, 2023년 투자를 하는 동안 밖에 나가서 항공주 투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나 항공주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항공주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제주항공, 아니면 더 공부하신 분들은 김현준 요놈이 항공사 이름을 얘기를 안 하니까 ETF를 사야 되겠다 하면서 제츠라고 미국 제츠, 상장 네. ETF가 있어요. 그거를 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이 애기항공의 특수성에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는 사실 검토를 잘 안 했고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골랐던 그런 항공사보다 애기항공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내 주식에서는 티웨이 항공을 투자를 했었어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티웨이 항공 투자를 했었고 이거는 애기항공이랑은 약간 다른 결이 있습니다. 애기항공은 그 당시에 기업 가치가 너무너무 저렴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를 항공주를 꼽아라라고 하면 전 애기항공을 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티웨이 항공은 그래서라기보다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뭐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노선을 뺏기거든요. 노선은 국토교통부가 배부를 해주는 건데 항공사가 재무 여력이 안 좋아서 노선을 뺏겨버리면 그럼 뭐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있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전혀 망하지 않겠던데 그리고 11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일본 노선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티웨이항공은 턴어라운드형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도 수익이 2배 정도 났지만 오늘 애기항공 같은 경우는 한 주가가 저점부터는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애기항공을 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제가 드릴 질문에 답변이 살짝 좀 나온 네. 것 같은데요. 국내를 포함해서 사실 글로벌로 그 지역에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항공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왜 굳이 애기항공이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국에는 항공사가 몇 개 없어요. 그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할 뿐이지 이게 뭐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고 나라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 10개 정도밖에 항공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되게 많아진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정호성 대표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항공권 가격이 가장 탄력적인데 그럼 항공사를 사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가 쓴 이제 로이터 단말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를 엑셀에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공사 이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취항지, 그 다음에 지금의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재무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라에 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골라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장거리 노선에 투자를 해야 될까? 단거리 노선에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항공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FSC라고 해가지고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고 LCC라고 해서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골라내야 절반 정도가 이제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본부장님 혹시 최근에 해외여행 갔다 오셨나요? 코로나 풀리고? 코로나 풀리고 제가 좀 늦둥이를 봐서 아직은 못 갔습니다. 갑자기. 네네. 네. TMI인가요? 아직 아기가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 주변 얘기를 해본다면, 코로나 풀리고 나서 해외여행을 주로 어딜 많이 갔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괌이나 사이판, 뭐 오키나와 이 정도 가장 접근성이 그렇죠. 높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됩니다. 일본과 동남아예요. 네. 거기를 왜 가냐? 일단 쉬고 싶거든. 내가 코로나 동안 고통 받았잖아요. 근데 굳이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에펠탑 보기에는 조금 부담돼. 일단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눕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거리를 먼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단거리는 이렇게 3가지 권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아시아 권역, 네. 미국 권역, 유럽 권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어느 나라죠? 중국. 그 인구로는 뭐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중국이죠. 네. 근데 중국은 코로나가 상당히 늦게 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격리 봉쇄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권역은 시장이
반등할 여지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권역으로 갔어요. 우리 코로나 때, 거기는 가셨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비행기 타셨죠?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코로나 터지고 바로 직후에는 탔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괌 갔습니다. 아니, 국내. 국내 제주도 갔습니다. 그쵸, 제주도 가셨죠. 네, 제주도는 몇 번 갔죠. 그쵸, 몇 번 중에도. 가시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중에 제주도가 정말 난리였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거 안 찔러도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선인 거예요, 제주도는.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못할 뿐이지 거기도 다 국내선입니다. 거기에 저비용 항공사는 왜 저비용 항공사가 가까운 데밖에 못 가냐면 비행기를 작은 걸 쓰거든요. 맞아요. 작은 걸 쓰니까 기름 많이 못 넣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근데 미국의 땅덩이는 엄청 크잖아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뭐 4-5시간 걸릴까요? 하여튼 우리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선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코로나가 풀리기도 전에 그들도 국내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잘 될 게 없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이 유럽 권역이잖아요. 유럽은 보면 저는 막 배낭여행 이런 거 안 가봤습니다만은 막 쪼개져 있잖아요. 맞아요. 쪼개져 있고 다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단거리 국제선이 잘 될 만한 권역이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유럽의 저비용 항공사로 좁혔습니다. 그럼 몇 개 안 남아요. 한 서너 개 남거든요. 그 서너 개 남은 중에서 어떻게 골랐냐? 오케이, 내가 코로나 때 제주도 갔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휴양을 하고 싶어. 그럼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럼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가 어디지? 찾아봤어요. 그리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근데 그리스 요놈들이 참 재밌는 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한항공 같은 큰 항공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국적 항공사가 에게항공이고, 이 에게항공이 그 섬과 섬을 잇는 걸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그리스 하면 아테네가 생각나잖아요. 올림픽의 네네, 도시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길 가는 게 아니래요. 아테네는 일종의 중간 기착지고, 거기서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각 섬으로. 이쁜 섬들로. 실제로 되게 많은 섬이 있대요. 근데 요놈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타고 우리가 아테네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테네에서 산토리니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게항공을 타라, 니네 우리 섬 보고 싶으면. 그렇게 일종의 과점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코로나가 풀리면 비행기를 엄청 탈 거고 비싸도 탈 거야. 첫 번째, 단거리를 탈 거야. 단거리 중에 유럽이 최고고,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그리스야. 그리스를 독식하고 있는 놈이 에게항공인데, 아주 기분 좋게도 이게, 여러분은 일단 그리스에 투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이고. 근데 저희 회사는 아무 상관 안 하거든요. 상장사냐, 투자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 외에는 갈라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고 아테네 거래소에 또 상장돼 있어요. 시가총액도 또 작아.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완전 외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너무너무 성장할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산을 여러 번 해봐도 PER이 1배예요, 1배. 이상한데? PER이 1배라고 하는 거는 1년 만에 투자 원금을 그렇죠. 회수한다는 얘기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놈들이 과거에 한 7, 8배 PER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6-7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거다, 우리가 항공사를 투자할 때는 그리스 아테네 거래소의 에게항공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뭐 좀 흥미진진한데요. 처음 들어본 시장에, 처음 들어본 종목에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공주를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분석하고 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과정도 좀 길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정량적인 데이터 또는 뭐 인사이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티켓 가격이 오를 수 있냐, 그리고 과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구매를 했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아주 명확한 거라서,
어느 정도의 저평가 여부만 확인하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PR이 한 7배 봤던 회사인데 PR이 5배까지 내려왔다. 그럼 저평가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작고 상승 여력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산을 좀 실수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뭔가 상황을 좀 잘못 파악했거나 경영을 잘못하면 금세 저평가 고평가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뭐 PR 1배가 나왔었고 나머지 항공사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됐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고르는 단계에서는 되게 기분 좋았던 흥분됐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PER 1배. 네. 그다음 혹시 그 투자 후에 사실 투자 후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면 사실 투자하고 나서 뭐 원하는 시점에 주가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혹시 투자 후에 주가 움직임은 좀 어땠는지, 바로 상승세 진입했는지 아니면 그 기간이 좀 상당 기간 소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주가가 초반에 되게 빨리 올랐고요. 근데 저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 되게 빨리 오르네? 라고 기분이 좋아했다가 중간에 되게 지지부진하고 하락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디스럽션 이슈라고 해가지고 외신에 되게 많이 나왔던 이슈가 있는데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건 좋은데 승무원들이 없는 거예요. 공항 직원들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다 해놨고 말하자면 저도 뭐 텔레비에서 그런 분들 봤는데 파일럿 하다가 구조조정 된 다음에 다른 직업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면 파일럿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요. 월급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운항 차질이 막 일어나니까 짐 잃어버리는 거 많다는 소리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연착이 되니까 비행기가 10대가 떠야 얘네가 10배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10대 뜰 줄 알았는데 한 7대가 못 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외국에서는 디스럽션 이슈라고 해가지고 이 공급망 붕괴가 항공산업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요는 충분한데 이 공급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이 비용의 증가가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유가가 또 급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항공사의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제트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휘발유랑은 다르긴 하지만 움직임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되게 많이 올라서 비용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디스럽션 이슈, 공급망 붕괴 이슈는 어떻게 해소가 됐냐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공급망 붕괴가 돼가지고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지금 못 갔어? 다음에 가자. 또 예약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요가 계속 이연됐을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 미쳐 있는 거예요. 옛날에 30만 원이면 가던 도쿄를 6, 70만 원이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2년 쉬었잖아. 나 2년 돈 아꼈잖아. 실제로는 아마 외제차 사시고 명품 사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셨을 텐데 아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싸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항공사들이 티켓 가격을 올리는 걸로 충분히 상쇄가 돼가지고 단순히 이제 주식시장의 우려로 끝났고 매출액과 이익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 그 답변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제 매도를 하신 건지.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디스럽션 이슈라든지 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 내지는 기본적인 수요를 가지고 다 어느 정도는 다 지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을 보였던 시점에 이제 목표 주가가 와서 뭐 매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왜 지금이었는지 그냥 단순히 정해뒀던 목표 주가가 와서 판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이 혹시 있으신지. 아주 공격적으로 잡았던 목표 주가, 최대 목표 주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주가가 한 3배 올랐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이 워런 버핏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애계항공을 3년, 5년, 10년 장기로 보유해도 되겠다.
해도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언제든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로 수요가 다시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껏 벌어놓은 수익을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하느냐? 이건 조금 기술적인 이슈이긴 한데 기업이 돈을 꾸준히 버는 거랑 그거를 주가에 반영해 주는 거랑 약간 달라요.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주식은 꾸준히 돈을 벌어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얼마 버느냐, 뭐 PER이 얼마냐, ROE가 얼마냐만 보고 투자를 장기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이 이익의 증가폭 또는 감소폭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증가를 하는 동안에는 끝도 없이 증가하겠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고평가, 과대평가를 만들어내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또 이거 망하지 않을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도 없이 저평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리오프닝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항공주에 투자를 했던 거고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모두가 항공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아요. 또 하나는 이 성장의 속도가 이제 높아진 상태의 이익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해외에 한두 번 갔으니까 이제 2024년에는 좀 줄이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일본 많이 갔으니 이제 파리로 국제선 FSC로 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이제 여의도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이게 기울기. 기울기가 성장은 하거나 어느 정도의 절대 규모는 유지하고 있으되 기울기가 감소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그게 2023년 하반기 것이다. 저희는 이 애기항공을 투자할 때부터 리오프닝이 완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휴가 시즌이 왔을 때까지만 보유한다. 라고 결정해놓고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기항공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 아까 이제 항공주 자체에 또는 항공과 관련된 섹터 자체의 성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이익의 기울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항공주나 다른 리오프닝주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익의 기울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항공주는 사실은 아까 서두에 워렌 버핏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격 비교 이 경쟁 우위가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 예전에 애기항공과 같은 그런 수혜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항공업계는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의 이상을 지켜낼 수 있냐. 그렇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끝났지 않냐? 이익의 기울기가 이제 성장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업종이라든지 그 회사의 내재된 경쟁 우위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보고 그냥 리오프닝 사요 마요 하면 저는 마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기항공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